세계 여성의 날이요? 들어봤어요. 평등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세계 여성의 날이요. 들어보기만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냥 세계 여성의 날, 예전에는 여성 인권이 낮았던 때에 약간 여성을 위해서 만든 날? 세계 여성의 날은 옛날부터 있었잖아. 우리나라도 여성의 날 있고. 날짜는 모르지. 그냥 여성의 날 있다는 거 말지. 네, 세계 여성의 날 들어는 봤어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네요. 들어는 봤지만 조금은 낯설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저희가 이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훈입니다. 먼저 소개부터 좀 하죠. 배진경 대표님은 한국 여성노동자회 대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오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한국여성노동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성평등 노동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1개 지부가 있고 이 11개 지부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번호 안내해도 될까요? 그럼 좋죠. 1670-1611 전국 공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상담을 가지고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큰 사건들이 나면 그 사건들에 대응도 해가면서 네. 여성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노동자로 조금 더 살아가기 편안한 세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 현실을 아마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네네. 관찰하고 계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박정훈 기자께서는 보니까는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라는 저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화합과 우정을 좀 지금 저희가 오늘 혐오와 갈등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뭔가 다리 역할 같은 걸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2015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이 대중에게 널리 이렇게 퍼졌는데 네. 남성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또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남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남성들에게도 성평등이 필요하고 또 이롭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와 또 책 등을 이렇게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라는 이런 책 등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할지 조금 더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날 이 세계 여성의 날 들어는 봤어요 그러는데 잘 모르시니까 역사를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이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908년도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무슨 의미였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약간 이게 역사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한 해에 벌어진 사건들은 아니에요. 좀 전에 이제 1908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섬유 여성 노동자들이 네. 15,000명이 루저스 광장에서 우리에게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개선해라, 네. 그리고 참정권을 달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걸고서 처음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예. 그 이후로 이제 해마다 이 시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912년에 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셔츠 블라우스 공장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500명의 노동자 중에서 1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와, 146명. 예,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노동자들이 그 안에 있는 자재들을 훔쳐갈까봐 사업주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서 그렇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래서 피해가 그렇게 컸던 거고 그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욱더 폭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쟁이 커졌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빵과 장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빵은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제 먹을 것. 그러니까 생존권. 생존과 관련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생존권을 이야기하고요.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여성노동 운동가인 로즈 슈나이어만이 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노동하는 모든 여성은 단지 존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 부유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햇빛, 음악, 예술에 대한 권리가 함께 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는 빵뿐만이 아니라 장미 또한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 속에 나왔던 네네. 문장이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빵만 있다고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잠시 배부르긴 하지만 만족감은 뭔가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네.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앞서 얘기해 주신 생존권과 어떤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 참정권 이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앞서 이게 시작이 1908년도에 뭐 시작이 됐지만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미국이 넘어서 뭐 어느 나라를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박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3월 8일이라고 이제 고정 과거에는 3월 8일에 꼭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9년이나 10년에 미국의 여성의 날 집회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했고요. 그렇군요.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선 3월 19일 뭐 일요일에 열렸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고정된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었는데 3월 8일로 정해진 것은 이제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 그리고 빵을 달라 이런 슬로건을 걸고 대규모 파업을 그날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이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1921년에 코민테른 여성회의가 예.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날을 3월 8일로 통일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부터는 3월 8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이게 러시아에서 먼저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다 정하게 된 보니까 거네요. 네. 이제 냉전 시대 또 이데올로기적인 장벽동으로 인해서 서구권에서는 사실 의미가 좀 퇴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여성해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1970년대부터 다시 여성의 날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에 유엔이 1975년에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이제 딱 정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여성의 날을 3월 8일로 정하고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요일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날짜가 네. 후에 이제 정해지게 된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그러면 여성의 날을 어떻게 지금 뭐 지정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한국에서는 여성인권 운동가였던 나혜석 그리고 박인덕 등이 네. 1920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일제의 탄압으로 이것이 맥이 끊겼고요. 그 이후에는 소소하게 이제 이뤄지는 어떤 그런 시위 등은 있었지만 사실은 독재 정권도 있고 해서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제 1985년이 되어서야 세계 여성의 날을 공개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행사인 제1회 한국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내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예. 이게 불과 5년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 안 된 5년 거네요.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3월 8일을 여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것입니다. 앞서 시민들이 들어는 봤지만 아직 잘 모른다 하는 게 아직 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법정 기념일이 된 건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네. 때문이군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제가 예.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네. 좀 전에 박정 기자님께서 1985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성 단체들이 막 생겨나고 그럴 그렇죠.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85년에 한국 여성 대회는 한국 여성 평화회와 같은 초창기 여성 단체들이 네. 같이 모여서 이제 여성 대회를 시작을 했고 이게 쭉 계승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38회 한국 여성 대회가 3월 4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슬로건은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저희 단체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1988년도부터 여성 노동자 대회라던가 무슨 여성 노동 영화제라든가 다양한 네. 방식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6개 여성 노동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여성 노동자 대회가 또 마찬가지로 3월 4일 토요일 그렇군요. 오후 1시에 보신각에서 열립니다. 네. 슬로건은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라고 여성 하는 제목입니다. 단체들이 처음에 이제 한 80년대에 네.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음.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게 된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정 기념일이 또 2018년에 됐고 네. 자, 뭐 어쨌든 이 여성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거리로 나오게 된 게 115년이 흘렀고 우리는 이제 법정 기념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 뭔가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 싶네요. 네, 뭐 사실 여성들의 어떤 권리 신장의 역사는 처절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거저 얻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싸워서 얻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성 노동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115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기는 하죠. 네. 많이 다르기는 한데 제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정말 나아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일제 시대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일본인 남성 노동자의 몇 %였을까요? 일본인 남성, 조선의 여성이 네네. 4분의 1, 2분의 1? 어우, 정확하십니다. 네. 아,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25%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 좀 최악으로 본 것에 맞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도 통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몇 %인지 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비슷합니다. 네. 38.8%입니다. 아, 근데 사실 뭐 왜 여성 비정규직과 남성 정규직을 비교를 하느냐? 이거는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되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일본인 남성 노동자와 비교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네. 예, 국적과 성별이라고 하는 차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고용 형태와 성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차별이 아니고선 사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작년에 또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네.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우 너무 너무 정확한가요? 제가 이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49.7%입니다. 예. 예, 절반인 거죠. 근데 얼마냐? 155만 원입니다.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 절반의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155만 원이라는 네. 거. 지금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액수군요. 예, 한참 모자라는 액수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불 시대에 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155만 155만 원. 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사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해고되고 네. 가장 먼저 이제 악화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1998년도에 IMF, 예, 그리고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예.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크게 가해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요, 네. 여성들이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삼중고. 예,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면 접촉 서비스직 일자리가 예. 대거 사라지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 먼저 잘려 나갔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비정규직은 여성들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돌봄의 문제가 또 거기에 겹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죠. 학교도 문 닫고 되면서, 뭐 그렇게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약간 전달이 좀 어렵기는 할 텐데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2020년 2월과 이후 5월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네. 여성 취업자가 56만 9천 명이 감소를 했고
이 중 16만 명은 실업을 했고 40만 명 가량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인데요. 잠깐만요. 네. 16만 명이 실업을 했다는 거는 일자리를 잃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는 거고 예. 40만 명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졌다는 건 이제 노동의 의사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업이라고 하는 아. 거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아, 거죠. 근데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아예 노동을 구직조차 안 하지 하겠다. 않는 네. 그 상태라고 하는 말인 네.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고용의 형태와 성별 이런 거를 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네네.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긍정성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하고 연결이 그렇죠. 돼 있다라는 예. 지금 말씀이시고 그 안에서 임금의 액수까지도 지금 지적해 주셨고 그 어떤 위협이 올 때마다 더욱더 두드러지게 실업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는 여성의 네네.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임금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박 기자님. 어떤가요? 네. 그 코로나 위기는 먼저 누구에게나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별을 불문한 일이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을 조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가 2020년 3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여성은 37.7%가 남성은 29.2%가 소득이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를 좀 보면요.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10월에 코로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여성들에게서 역시 많이 나타났고요. 소득이 이전보다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냐 그렇죠. 하니까 남성은 평균 19.9%, 여성은 평균 22.2%로 조금 근소하지만 어쨌든 여성의 소득이 더 감소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근로소득 충격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에 이제 저소득 자녀를 갖고 있는 유자녀 여성들에게 네. 치명타가 되었다는 자료가 또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취업 가구 중에 사람과의 대면이 많은 고대면 일자리에 이제 종사하는 여성 그리고 유자녀 가구의 소득이 네. 2019년도보다 2020년에 23.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4분의 1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게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특히나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 이해 그룹보다 무려 3배나 소득 감소가 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고 자녀를 갖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네. 또 이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보고서에 맨날 1위 아닙니까? 네. 이거? 2021년도에도 이제 31.1%였습니다. 네. 여성이 남성 월급의 68.9% 그러니까 약 70% 정도를 조금 안 되는. 좀 안 되는 것만 받고 일한다는 것이고요. 여성 단체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3시 스탑 조기 퇴근 시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왜 3시 스탑이지?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들어보니까 임금 격차를 생각하면 여성은 3시부터 6시까지는 무급 노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임금이 30%, 70%밖에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예. 3시 스탑 시위를 한 것이고요. 사실 OECD 평균 임금 격차는 12%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연합 27개국 평균도 10.3%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 너무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고 또 같은 직종과 사업장 내 임금 격차를 비교해봐도 최상위권이라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님이 연구하신 그 학교와 학과, 학점 등 스펙이 모두 같은 이제 동일 조건이군요. 동일 조건인 사람들을 이제 졸업 2년 후에 그럼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또 이것도. 그게 예.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82.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가 덜 받는 받는다. 것이죠. 동일한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이라서 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는 것인지 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 자료들도 이걸 해석해 보자면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함의들이 지금 나오는데 앞서 가장 취약한 그 노동계층이 여성의 저소득의 유가족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여성이 가장 취약계층이다 이런 네. 것을 아까 반증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동일 조건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8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결국은 승진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낮은 계급의 계층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임금으로 보여주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셔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야 될지 배 대표님 결국은 코로나나 이런 위기들이 또 노동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려갔다 다시 또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앞서 뭐 그냥 얻어진 건 없다 다 싸워서 얻은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맞습니다. 해주셨었는데 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제 임금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임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생애 시기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부터요? 아예? 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쭉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5에서 39세 사이입니다. 아,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임금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요. 네. 근데 남성은 언제입니까? 그럼 남성은 다릅니까 이게? 다릅니다. 몹시 다릅니다. 어. 남성은 50에서 54세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시기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여성은 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정도까지 올라가고가 끝이다라는 맞죠. 얘기고 예. 남성은 고위직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여성의 어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삶의 경로를 봤을 때 여성들은 이제 한 40살 정도가 되면은 직업이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직장에서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남성의 50에서 54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퇴직 전까지는 원 없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 퇴직 연령이 네. 사실은 이제 60세가 된 지가 얼마 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55세, 뭐 예. 58세 이렇죠, 보통. 그쵸. 네. 근데 이제 50에서 54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퇴직 전까지는 계속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네. 여기에서 사실 더 후퇴할 것도 없습니다. 더 네. 후퇴할 것도 없는데 계속 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악화된 상황을 여성들은 더 경험을 해야만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통계 수치를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네.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고용 상황은 정말 코로나 상태에서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이게 결국 돌봄의 문제가 아주 네, 밀접한 맞습니다. 관계네요. 예, 예. 네. 저희 그 사무실 앞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되게 자주 가는 카페였거든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코로나 1년은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잘 버티셔서 되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을 닫으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 전에는 사장님의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더 이상 엄마가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죠. 여자 사장님이셨나요? 예. 여자 사장님이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던 또 어떤 분께서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아이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방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내가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이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건 너무 하는 사실 자명한 거죠, 뭐. 네. 예. 그 상황에서 결국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 팬데믹 시작과 함께 뭐 유치원, 학교 다 이제 문을 닫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어떨 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모습들 그걸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엄마
것들이 많았는데 고민을 하게 되죠. 일을 하게 되면 맞죠. 그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40살 된 이호진이라고 하고요. 저만 해도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 늘어나고 직접 돌봄하고 가사하고 하는 게 확실히 늘어났고 주변에서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일을 쉬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꼭 뭐 학부형이 돼서가 아니라 코로나 탓에 더 일을 내가 쉬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랬고. 저는 김명순인데요. 집에만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부담감이 여자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할 때도 아빠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쓴다기보다는 그 부담이 자꾸 엄마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저 경력 단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저는 성북구에 사는 39세 김로니입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일하다가 일을 그만둔 주변 엄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특히 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온라인 교육도 수업도 지금 제대로 잘 되지 않았을 무렵에 그냥 가정으로 일단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아이의 건강과 그런 것을 안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회사는 나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최대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뭐 취재하신 내용들도 많죠. 네. 언론에서 사실 많이 주목하지는 않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 엄마들의 네. 그 어려움이 좀 비교적 묻혔죠, 덜 조금. 다뤄졌습니다. 돌봄 노동 강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정기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주 양육자로 불리는 여성의 돌봄 노동 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뭐 재택근무라든가 다른 뭐 부가적인 요인이 더 추가되면 그것에 대한 돌봄도 사실 여성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간과할 수가 없고요. KDI에서 내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취업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확률이 여성은 코로나 이전 3%에서 5%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1.67%였는데요. 여성이 3배 더 일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살펴봐도 코로나 사태에 의한 충격파가 심각했던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미취학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세에서 39세의 여성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반면 남성은 비경제활동 인구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돌봄에서 부재가 생길 때 누가 더 그러면 일을 포기하는가? 당연히 여성이 더 포기한다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그것에 실제로 여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참 씁쓸하네요. 앞서 저희가 여성이 이 경력에서의 절정기가 35세에서 39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많이 물러나게 된 나이가 여성이 35세에서 39세 이때가 이제 아이들을 아무래도 양육을 하는 그런 시기죠. 참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어쨌든 아이 돌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돌봄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가정 내 갈등, 뭐 심지어는 가정 폭력의 문제로까지 나중에 이제 비화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돌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래도 좀 꼼꼼히 뜯어봐야지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일단 이거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장시간 노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시간을 임금 노동의 시간으로 다 잠식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세팅은 누군가
가정 내에서 가사 돌봄을 하는 전담자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스스로 내 돌봄조차 할 수 없는데 잠밖에 잘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자기 돌봄도 잘 어렵죠. 네, 내가 그렇죠. 뭐 옷 빨아입고 세수하고 음. 겨우 나가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가사 돌봄의 전담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자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진행이 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 정가 문제는 해결되기가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네. 여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노동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을 권유받았고 정부는 또 그렇게 정책을 써 왔어요. 네. 그런데 반면 남성들이 가정으로 들어갈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 활발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남성들은 이제 생계부양자라고 하는 위치에 서서 자신의 어떤 임금 노동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떤 고가치를 평가받는 노동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강요받았었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왔던 사회적인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 당시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예. 실제 전체 돌봄 노동 중에서 당신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성들은 73.5%를 본인이 분담한다라고 네. 응답을 했습니다. 예. 또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게 되면은 돌봄 노동 시간이 시간도 중요하죠. 네, 사실. 시간이 예.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예. 전체 응답자 중에서 56.2%가 코로나 이후에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 6시간 이상이나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13.8%나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돌봄에 대한 어떤 당연한 전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일가정 양립, 뭐 일생활 균형 네. 이런 이름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주체가 여성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노동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네. 사실은 조금 더 짧은 노동 시간을 전체에게 주면서 한 사람의 시민이 노동자이자 돌봄자이자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으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 지금의 드리고 이 싶습니다. 장시간 노동 자체가 겉으로는 그냥 장시간 노동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림자 노동, 가사 돌봄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 자체를 좀 더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지금 언급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아무래도 여성들의 가사와 돌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뭐 6시간까지 길어지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 한국노동연구원의 그 2020년 연구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코로나 이전보다 그 맞벌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7분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예. 맞벌이 남성은 48분만 이제 늘어났고. 아무래도 조금 거의 1시간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 증가폭도 원래도 남성의 맞벌이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네. 실제 증가할 때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증가할 때도 여성이 훨씬 더 부담을 지는 구조였다는 그러면 거고요. 간극이 서로 더 멀어지겠군요. 네.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돌봄 시간이 3시간 32분이 늘었대요. 그래서 하루의 절반 이상인 12시간 38분을 돌봄에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2시간 38분을 거의 이거는 뭐 저희 근로로 본다고 해도 너무 강도가 너무 높은 근로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당시에 사실은 맞벌이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여성도 그러니까 다 힘들었군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코로나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계속 해오셨던 유명순 서울대 교수님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일상 회복 점수를 이렇게 매길 때
유독 점수가 낮은 집단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였다는 거예요. 일상 회복이 됐다. 네, 일상 회복 점수를 네. 이렇게 따질 때 아. 집단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 볼 때 네. 전업주부 집단이 일상 회복 점수가 굉장히 낮은 집단 중에 왜 하나였는데 그랬을까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못 가게 되면서 돌봄 강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 그런데 문제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우울감도 커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도 좀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전업주부가 일상회복 점수가 굉장히 낮은 집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국민인식조사에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전업주부 집단이 일상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네.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소통할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답답하고 힘든 거 참 네.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이런 야. 말이 있었어요. 돌밥이라고. 그게 뭐죠?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아 갑자기 기억나네요. 예. 예. 이 삼시세끼가 정말 예. 굉장히 바트게 네. 돌아오거든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그죠. 밥 해야 되고 예. 밥한 거 치우고 나면 또 밥 해야 되고. 네. 아 이게 너무 어려운 때라 정부가 이걸 미리 뭐 대책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돌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한편으로는 또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돌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관점의 문제이거든요. 관점을 이제 외주화된 돌봄만이 진리냐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서 하는 돌봄만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공적인 돌봄이 무너진 상황에서 네. 이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가정 내에서의 돌봄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이거를 견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가정으로 몰아넣는 것만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되면서 학교 급식에 여러 가지 식자재들을 납품했던 어떤 농민들이라든가 유통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다 너무나 어렵게 그렇죠. 돼버린 거였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자체들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식재료를 보내줬었어요. 아.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식재료를 집으로 보내주면은 그냥 밥이 되나? 그렇죠. 그걸 또 누군가가 다듬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것에 대한 어떤 과정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고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공백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정말 이 부분은 또 박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돌봄의 그 정말 가치 이거는 답변 뭐 특별히 하실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다 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아빠들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 돌봄 노동 얘기하면서 아빠들은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 아까 48분 정도 더 돌봄 노동에 조금 더 시간을 투여했다라는 네. 통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겪는 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남성 역시 사실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난을 당연히 피해갈 수 없었겠죠. 당연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정경련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분석했는데요. 네. 2020년 기준 가구 주 중 소위 N잡을 띠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일을 하는 부업자가 36만 8천 명인데 예. 5년 사이 41%가 그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가구주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가 우리나라 가구주의 3분의 2는 남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감안할 때 남성 역시 굉장히 코로나 위기를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을 더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영업 중단 같은 맞아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혹은 이제 배우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돌봄에 전념해야 될 때 외벌이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배달 등의 부업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 강도가 역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남성들도 돌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나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입니다. 2020년 출생아 100명 기준으로 여성은 21.4명이 그리고 남성은 1.3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OECD에 비교하면 OECD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100명 기준에 네. 여성은 118명, 남성은 43명이 쓰는데요. 굉장히 부족하군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저희는 주 양육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보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이 남성의 돌봄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전히 주변에서도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이상한 일, 남자가 왜 그런 걸 해라는 시선을 받는다고 저한테 토로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고요. 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예. 거기에서 육아휴직을 쓸까 말까 눈치도 그렇죠. 보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이런 상황이 그냥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현실 남성들이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선이 뭔가를 좀 주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구조적인 어떤 임금과 그 차별의 문제 이런 걸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남성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당시에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그 격차가 크게 예. 벌어졌는데요.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직 경험이나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정규직보다 4.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소득 감소 경험도 2.7배 이상 많았고요. 예. 그리고 유급 백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비율도 10%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계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남성 비정규직에도 너무나 버티기 힘든 일이었다는 네. 것을 저는 뭐 이런 통계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정말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그 안에 함축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십사 해서 조금 더 해석을 저희가 두 분께서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조금 더 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에게 붙여지는 낙인이 있어요. 승진 포기자. 그렇죠. 의 낙인을 가정은 찍고,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사용하고 나면은 아예 이제 그 승진에서 제외돼 버리고요 되는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정규 궤도를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이제 남성들을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야지 남성도 어떤 아빠로서 그다음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예. 있고. 네. 그런 어떤 사실 육아라고 하는 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자 힘듦이고 예. 그렇죠. 그런 양면성 측면들이 있기 가치가 때문에 있죠. 그거를 갖다가 같이 이제 어떤 뭐 부부가 같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 맛보는 것이 어떤 삶의 경로로 봤을 때 조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돌봄의 문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그림자 노동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대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뭐 초고령화 사회가 곧 다가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돌봄의 문제는 항상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돌봄 노동의 문제를 존중하는 것이 또 다른 여성 문제를 풀어가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배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돌봄 노동은 대부분이 정부가 사회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누가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정부가 하는 사회 서비스다. 그렇죠. 정부가 개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부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은 당장이라도 이걸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인데 이 그렇죠.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돌봄 노동은 뒷순위로 밀려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고정관념들이 작용을 하는데 네.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진행을 해왔었던 일인데 그 일에 그렇게까지 좋은 일자리가 될 필요가 있냐. 네. 어차피 그거는 여성의 희생과 헌신으로 꾸려져 왔던 영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유, 이거는 헌신 없이는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하지만 이것이 노동이 되었을 때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봄 노동은 대부분 시급제로 호출 그렇군요. 노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제 호출 노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하는 시간만큼만 필요할 때 불려가서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네.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예. 얘기예요. 네. 언제라도 이용자가 나 저 사람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은 당장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릴 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모든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봄 노동자가 뭐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일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거절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동 시간에 대한 어떤 임금이라던가 만약에 이용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건 본인이 원치 않는 휴업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휴업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일이 세팅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인 그렇군요. 것이고요. 네. 사회의 고정관념,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토대로 한다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더 어렵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근본적인 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그렇죠. 자살률은 또 OECD 1위입니다. 1위고. 예. 이렇게 살기 어려운 사회, 살기 힘든 사회가 형성된 것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 즉 돌봄을 한국 사회가 경시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에 생각해야 하고 또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렇죠. 인정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여성학자 정희진 씨가 돌봄에 대해서 돌봄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연결되고 또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돌봄은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 사회가 공기의 소중함처럼 돌봄의 소중함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끝으로 정리를 사실 해주셨어요. 돌봄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관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15년 전의 빵과 장미가 지금의 우리의 어떤 돌봄 노동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 빵과 장미의 문제로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그리고 박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